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마지막으로 상표권의 등록 요건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은 산업재산권의 주요 등록 요건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등록 요건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등록 요건을 갖춘 산업재산만 보호해야 할까요? 만약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작물을 보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여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요? 산업 발전을 위해 특허는 어떤 등록 요건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은 왜 필요하며 어떤 등록 요건들이 있을까요? 이는 타인의 도용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며 디자인권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 이성 등이 요구됩니다. 상표권의 경우 식별력이 있을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없을 것이 중요한 등록 요건입니다. 먼저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란 등록이나 산업재산권의 발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며 등록 절차는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청 심사관의 등록 허락, 그리고 최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며 이용 가능성은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은 인도적, 윤리적 이유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은 예외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예를 들어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과 같은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두 번째 등록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출원 전에 발명이 알려지면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판단 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알려진 발명도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방법은 알려진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여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규성을 상실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지는 불특정인이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연히 실시는 불특정인이 발명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작된 정보 전달 매체인 카탈로그나 논문 등의 발명이 실린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 그룹 등을 통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등록 요건은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원 전에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판단 주체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이며 이 가공의 인물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는가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은 국내외를 포함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성 판단 방법은 쉽게 또는 극히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즉 용이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구성의 곤란성을 비롯하여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의 차이가 작더라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의 정도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딱풀의 뚜껑은 진보성이 낮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돌려서 여닫는 나사형 병뚜껑은 중간 정도의 진보성을 가지며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 안전형 병뚜껑은 높은 진보성을 가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는 디자인이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업적 생산 방법은 원자재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며 양산은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위반한 것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할 수 없는 것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다량 생산이 어려운 동물 박제, 꽃꽂이, 그리고 수석 등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이어서 순수 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역시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각품, 회화, 도자기, 공예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의 두 번째 등록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디자인의 신규성이란 출원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규성 없는 디자인에 권리를 부여하면 경쟁이 제한되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사유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동일하게 공지, 공연이 실시, 간행물 게재,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공중 이용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원 전에 디자인이 알려지면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판단 지역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외에서 알려진 디자인도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디자인권 등록 요건은 창작 비용 이성입니다. 이는 출원된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라고도 불리지만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과 구별하기 위해 창작 비용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창작 비용 이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며 판단 주체는 디자인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입니다. 지역은 국내외를 포함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방법은 이미 알려진 하나의 디자인 또는 알려진 둘 이상의 디자인 결합 혹은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창작 비용 이성이 부정되는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진 디자인 사례입니다.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모양을 인형이나 거리용 인형으로 변형하여 만든 것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화기입니다. 이미 알려진 전화기 디자인에서 구성 요소의 배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벤치입니다. 기존 벤치 디자인의 구성 요소 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 단위 수를 증감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창작성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라디오와 시계입니다.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와 시계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로 만든 경우 단순히 디자인 구성 요소의 일부를 다른 디자인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부정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책상과 책꽂이입니다. 복수의 디자인인 책상과 책꽂이를 그대로 조합하여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이라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구성한 것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의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별력이 있을 것입니다. 상표는 상품에 관한 식별 표지이므로 거래상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힘, 즉 식별력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 사과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식별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표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명칭 표장과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 상품에 캔디나 스위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 암시적 표장, 임의 선택 표장, 조어 창작 표장은 식별력이 높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상품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지정 상품과 관계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기존에 없던 용어를 창작하여 높은 식별력을 가집니다. 상표권의 두 번째 등록 요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나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선행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복 등록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상표 등록 불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등록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A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 A 프라임 상표와 A 더블 프라임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출원된다면 이들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른 출원 상표가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은 불가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 상표의 외관, 칭호, 그리고 관념을 해당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전체적, 객관적, 그리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단 대상은 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 즉 시각적 요인, 칭호, 즉 청각적 요인, 그리고 관념, 즉 지각적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비슷한지 여부입니다. 판단 원칙은 전체 관찰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표의 구성 중 독립적으로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요부 관찰도 허용됩니다. 요부가 여러 개인 경우 요부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분리 관찰도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다음 사례에서 진보성이 인정될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첫 번째 알려진 기술이 볼펜인데 출원된 기술이 삼색 볼펜이라면 진보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개의 심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가 기존과 달라졌으므로 단순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려진 기술이 의자이고 출원된 기술이 좌식 의자 또는 등받이 의자라면 진보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단순 결합이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려진 기술이 연필과 지우개인데 출원된 기술이 지우개 달린 연필이라면 진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연결하는 구조가 추가되었으므로 단순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려진 기술이 고무밴드인데 출원된 기술이 고무바퀴라면 진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무밴드는 탄성력을 이용했지만 고무바퀴는 마찰력까지 이용한 것이므로 단순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 상표제도에서는 보통 명칭, 관용 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표에 제시된 상표들이 왜 식별력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호두과자는 과자의 보통 명칭이며 하이테크는 전기 세탁기의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A 회사의 보호 대상을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체크하고 그 이유를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설명해 봅시다. 종이 상자의 구조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상자의 형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입체 상표로서 상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종이 상자의 입체적 형상과 문자 단화하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A 회사의 사용설명서는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설명서는 기존과 다른 창작적 표현을 포함한다면 어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비록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독창적인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I-5 단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